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오후에 뉴스 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스 오후 시작합니다. 국민만 믿고 간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단식 5일차입니다. 여당에선 방탄 단식, 웰빙 단식이란 비판도 나오죠. 여야 의원들과 이야기 나눕니다. 서울 서희초에서 숨진 교사의 49제인 오늘 전국 곳곳에서 추모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노한 교사들의 목소리 들어봅니다. 먼저 오늘도 쇼트트랙부터 달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트랙입니다. 해임 부당대 허위 진술입니다. 해병대 고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오늘 해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첫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민간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는 국민의 염려, 또 국민들의 판단, 여기에 기초해서 상식에 맞는 결정들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박 전 단장은 국방부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재소집해달라고도 요구했는데 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박 전 단장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누구를 넣어라 빼라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박대령 측, 그러니까 변호인을 통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군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고요. 박 전 단장은 내일 군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 트랙 가겠습니다. 1억 돈다발입니다. 박 앵커, 네. 혹시 집에 현금 얼마나 있어요? 현금이요? 네. 저금통에 500원짜리를 좀 세봐야 될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사실 집안에 현금 1억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1억이요? 네. 지난달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 빠지게 한 20대 신모 씨. 이른바 롤스로이스 운전자의 집에서 1억 원이 넘는 돈다발이 나왔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돈이 폭력 조직 활동을 통해 거둔 부당 수익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신 씨가 이른바 또래 모임 MG 조폭으로 불리는 새로운 유형의 조폭과 연루됐다는 겁니다. 약물 과다 복용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저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한편 가해자 신 씨는 강남 일대의 성형외과를 돌며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았습니다. 일부 의사들이 사실상 마약류 공급책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세 번째 트랙, 도심 속 화약고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발생한 부산 목욕탕 화재 폭발 사고, 오늘 2차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네, 폭발 장면 지금 다시 봐도 정말 충격적입니다. 영화 속 한 장면처럼 폭발이 발생합니다. 소방관, 경찰, 시민 등 2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화재가 먼저 발생한 뒤에 연이은 폭발. 유증기에 의한 폭발인지 전개적 요인이 있는 건지 그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화재 합동조사단은 연료 탱크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노후 영세 목욕탕 기름 탱크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트랙, 7만 명 고립된 축제입니다. 미국 서부 네바다주 사막에서 열린 축제 행사장에 7만 명이 고립된 상황이고요. 사망자도 1명이 발생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사막이잖아요. 네. 거대한 뻘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람은 물론 차도 움직이기가 힘들 지경인데요. 긴급 차량을 제외하고는 땅이 마를 때까지 운전이 금지된 상황입니다. 건조한 사막이 왜 이런 진흙탕이 됐느냐? 원인은 사막에 쏟아진 폭우 때문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부터 2일 오전까지 약 3개월 동안 내릴 비가 한꺼번에 쏟아진 겁니다. 이 축제는 버닝맨 축제라고 해서 1986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네바다주 사막에 임시도시를 세우고 진행해 왔는데요. 사막에도 폭우가 내리는 시대. 버닝맨 축제가 기후변화 위기를 또 한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쇼츠트랙 달려봤고요. 채널 고정, 신의 원룸에서 정치 이야기 달려보겠습니다. 이 순간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힘들다 보니까 이 표정이 점점 무표정이죠. 표정을 짓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영상에 올라와 있는 표정은 좋아요. 사람들하고 시선을 마주치면 밝게 웃으셔가지고. 손으로 퍼먹는 게 감염된다고 안 좋다. 붉은 거 하나 골라주세요. 네, 5시의 뉴스 후 시내 원룸에서 정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정치 이야기 할 생각에 들썩들썩합니다. 네, 월요 콤비 국민의힘 박정아,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 의원님 오늘 좀 바쁘셨죠? 예, 오전에 운영위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혹시 천막도 갔다 오셨어요? 예, 이재명 대표 지금 단식 벌써 5일차죠. 예. 예. 표정은 밝아 보였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씩 네. 예. 그래서 참 좀 안쓰러웠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오늘 그러잖아도 이 주제를 다뤄봐야겠죠? 네, 주제 주시죠. 네, 지난주 목요일부터 단식 5일차, 오늘 5일차입니다. 단식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라서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가 있었는데 이 대표가 단식 중인 국회 앞 흰 천막 아래서 회의가 열렸고요. 역시 이제 대여 공세 이어갔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창씨 개명하지 말라 이어갔는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정부는 오염수를 창씨 개명해서 처리수라고 부르겠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영해 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네, 오늘도 상당히 결의에 찬 표정으로 이제 모두 발언을 했는데 보니까 좀 수염도 좀 나고 약간 수척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식 첫날인 지난주 목요일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좀 이제 뭐 턱선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달라지고 수염도 좀 난 것 같고 아무튼 좀 수척한 모습이 보입니다. 단식 이거 멈출 생각은 없다고 합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시작한 게 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렇죠. 새로운 각오를 밝히면서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오염수 방류가 창씨 개명이라고 예. 할 정도로 처리수로 우리 정부가 부르는 게 도대체 말이 되냐. 그럴 정도로 절박한 지금 심정으로 시작한 거라서 이제 처음에 밝힌 대로 전면적인 국정 쇄신 네. 그리고 개각 뭐 이런 요구를 내걸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고집이나 이런 걸 볼 때 네. 쉽게 멈출 수 없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요구 심지어는 사항이 뭐 아유, 관철이 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라고들 분석하고 예, 있어서. 그래서 걱정이에요. 혹시 이 더위에 쓰러지진 않을까 걱정인데 사실 이게 이제 시작된 게 그 양평 사건 보면 국토부 장관, 네. 그다음에 잼버리 사태에 관련 여가부 장관, 그리고 오송 사태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최근에 국방부 뭐 해병대 사건 관련해서 이제 여러 의혹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멀쩡한 내각이 없다고 할 정도로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강한 문제 의식 야당 대표로서 네. 정기국회를 앞두고 책임감 이런 걸 이제 짊어지고 이제 단식에 돌입한 셈이라서 네. 저는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장기전이 될 거라고 예상을 좀 하시는군요. 자, 반면에 또 여당에서는 이 대표의 단식을 두고서 명분, 뜬금, 원칙이 없는 산무 단식이다 이렇게 좀 평가절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서 이것의 DNA를 봤다고 했는데 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소환 조사 소식에 뜬금포 단식을 천명하더니 국회를 극단 성향 유튜버들이 놀이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밤낮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즐기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에서 관심 받고 싶어하는 관종의 DNA만 엿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조어죠. 관종의 DNA가 엿보인다. 그러니까 뭐 관심 받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평가절하한 셈인데 뭐 단식 방법에 대해서도 뭐 반반 단식이다, 웰빙 단식이다 별의별 단어가 나왔고 그리고 뭐 박대출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당뇨가 조금 있는데 뭐 그런데도 뭐 제대로 단식하면 한 2, 3일도 못 버틸 텐데 뭐 텀블러와 티스푼의 힘이냐 이렇게 또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제1야당 대표가 이제 대정부 요구 조건을 걸고 하는 단식인데 조금 과한 비판, 비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올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단식의 명분과 형식이 얼마나 좀 약하면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얘기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네. 지난주에 전 상임위가 있고 예결위가 있고 그래서 늦게까지 계속 국회에 있었는데 네. 국회 다 아시잖아요. 들어가는 본관 좌측에 저 천막 쳐놓고 예. 이재명 대표 한 반쯤은 계시고 반쯤은 안 계시고 그러는데 국회에서 맨날 국회의원들이 지금 그 현안 질의하면서 국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도 하고 있고 해병대 우리 치상병 얘기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제 얘기도 하고 있는데 네. 그거 말고 나와서 단식 농성을 하면서 무슨 민생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납득을 하지 못하겠어요. 그래도 명색이 야당 대표잖아요. 그러면 그 단식이라는 게 그 약한 자의 최후의 저항 수단이잖아요. 그럼 결기도 좀 있어야 되는 거고 무슨 절박함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보여요. 미안하지만 너무 야박하게 평가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저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죠. 오죽하면 요즘 보면은 왜 저기 그 수산물 먹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일부의 민주당 그 극한의 지지층들이 거기 몰려가서 너 왜 수산물 먹방하냐 이렇게 시비 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하면서 단식을 하고 중간중간에 장애 집회하고 하는 바람에 굉장히 많이 무언가 왜곡됐다. 그러면 사실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좀 보기 좋지 않으니 일단 단식 접고 우리랑 대화할 수 있는 건 하자 먼저 제안할 수도 있잖아요. 에이. 네. 작년부터 한번 봐요. 네. 대통령과 1대1 영수회담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뭐 그 명분도 그렇고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거 하고 나니까 김기현 대표하고 또 뭐 1대1 회담하자고 해요. 그게 뭐 토론회가 됐든 간담회가 됐든 뭐 하자고 그랬는데 또 얼그러졌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게 사람이 굶고 있으면 예. 좀 아니, 한번 들여다나 그러니까 보고 얻을 건 다 얻은 것 같아. 지금 와서 사실은 굶고 있는 게 심한 것 같아. 굶고 있는 게 민생을 위해서 굶는다기보다는 두 가지 같아요. 지난주 갑자기 수요일인가 언제 다시 들어가셨잖아요. 첫째 하나는 그 검찰과의 출두 실강의를 벌이고 있는데 정말 가기 싫은 거예요. 검찰 마지막 그 수사 받아서 마침표 찍는 거 정말 하기 싫은 거예요. 당신 스스로는 뭐 검찰의 수사 협조 얼마든지 하겠다, 언제든지 가겠다라고 하지만 정작 아닌 거예요. 오늘도 사실은 가기로 되어 있는 날인데 네. 2시간만 받고 오겠다고 해서 무산된 거잖아요. 네. 그거랑 두 번째는 민주당 내 지난주 전 의총하면서 당대표 계속 유지할 수 있나? 라는 얘기들이 이제 막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나왔습니다. 그거를 안 나왔다는데요? 그런 이야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난주 워크숍하면서 그런 게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두 가지 효과 다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충분히. 일단 우선은 네. 그런 이제 비판을 할 수는 있어요. 예. 뭐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분들이나 민주당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왜 상이 나거나 개인의 어려움을 겪거나 하면 그래도 먼저 와서 좀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아이고 건강 잘 챙기라고 이런 맛을 좀 가져야 사실 정치가 그래도 서로가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지 않을까. 특히 여당이 좀 이렇게 저는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이 윤 대통령께서 지금 야당을 무슨 뭐 보면은 괴담이나 퍼뜨리는 그런 존재로 이제 막 그 여당 워크숍 가셔가지고 공식적으로 막 비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도 이제 국민들께서 얼마나 절망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야당의 대표가 단식까지 오죽했으면 하겠냐 이런 점은 좀 국민들께서도 저는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저는 통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그걸 왜 섞어서 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문난이 되고 있는 쌍방울 마지막 대북 송금 관련해서 수사를 받으러 다녀오시고
그다음에 정말 당신이 생각할 때 우리 민생이 어렵고 그다음에 정부 여당이 너무 독단적으로 가는 것 같다라고 해서 별건으로 생각하신다면 저는 지나다니면서 아이고 이재명 대표님 저 단식하느라고 저 고생하신다 걱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섞어가지고 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검찰 수사 받고 난 다음에 이거 하시지 왜 검찰 수사 앞두고 거긴 안 가시면서 섞어가지고 왜 여당에서 아니, 이걸 일부러 안 간 게 와 아니고 보시나 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율을 하고 출석하실 있는 거예요. 것이죠. 그건 예. 걱정 안 해도 되는데. 2시간 받는 거 말고 네. 그러니까 출석은 다음 주에 하실 건데. 나간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한번 지켜보죠. 자, 뭐 이재명 대표 일단 뭐 건강도 챙기면서 해야 될 텐데 뭐 단식 중에 뭐 보온병과 이제 뭐 바구니에 들어있는 거 보고 뭐 뭐냐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근데 그건 심한 조롱이에요. 사실 그 정도 기본도 안 지키면서 이 제1당의 대표가 단식을 하겠습니까? 단식한다 그래놓고 저걸 만약에 음식을 먹거나 보양식을 먹거나 그렇게 해서 나중에라도 혹시 조금이라도 들키면은 어떻게 국민의 대표로서 이제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너무 심한 조롱이고요. 사실 아무리 비판하더라도 조롱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단식을 할 때는 이제 온수, 이제 보온병에 담긴 온수와 이제 소금 같은 걸 먹으면서 전해질 부족 같은 거를 좀 제가 아까도 보충을 가서 하죠. 보니까 소금이에요. 예. 소금이고 저 정도 이 결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를 그렇게 음식을 먹는다는 식으로 하시는 거는 정말 우리 스스로 오히려 정치의 격을 떨어뜨리는 자해 행위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을 좀 지키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오히려 지금 중요한 것은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안 하고 국민을 오히려 괴담이나 퍼뜨리는 그런 존재로 비하하는 그런 문제를 오히려 더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정부가 좀 귀를 세우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 얘기하면은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아요. 들어오기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의 매출이 좀 늘었다는 보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다행스럽게도 우리 어민들 수산업자들 힘들지 않게 그래도 많이 팔아주자라는 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런 괴담에 속지 않는 것 같아서 그건 참 다행이다라고 안심하고 있습니다. 저도 회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주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건 정당 가리지 않고 우리 수산업자분들 그리고 국내 수산물 생산하시는 분들 위해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애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빠르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도 되는 곳을 가지 않고 가면 논란이 될 곳을 좀 가서 논란이 된 분이 있습니다. 프로 참석러 무소속 윤미향 의원입니다. 자, 사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 도쿄에서 열린 일본 간토 대지진 100주년 조선인 희생자 추모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입니다. 자, 그런데 이 행사의 주최가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흔히 말하는 조총련 주최였고요. 조총련이 우리 대법원에서 반국가 단체로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이제 대통령실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좀 친북 단체다라는 건데, 자, 이날요, 이 간토 대지진 100주년 이날 행사가 2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공식 후원하는 제1번 대한민국 민단 주최하는 행사가 있었고, 그리고 조총련이 주관한 행사가 있었는데, 윤 의원이 정부가 후원한 민단 행사에는 초대를 받지 못해서 이제 내가 조총련에 간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또 민단 측의 설명은 원래 민단 행사는 개별 초대 안 하고 뭐 원하면 누구나 올 수 있고 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초대 안 해서 조총련 행사 갔다는 거는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인데 자, 윤 의원의 해명 그리고 일단 행보 자체가 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1923년도 9월 1일 날 관동 대지진이 있었거든요. 그때 일본 내에서 보니까 희생양을 찾으려고 조선인들 내에 사회주의 세력이 있다.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에 대해서 해코지를 한다. 이래가지고 일본인들이 우리 제일 조선인들을 상당히 많이 학살을 했던 사건. 그게 이제 이 사건인데요. 그게 100년 된 셈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추모 행사가 벌어진 것인데 윤미향 의원이 지금은 무소속이라서 민주당 이제 공식적인 한일의원연맹 소속 우리 대표님은 이제 지금 우리
저 대사관에서 네. 주관하는 행사를 참석하셨단 말이에요. 민단하고 예. 같이.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뭐 저 행사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윤미향 의원께서 뜻은 좋으신데 약간 좀 주의를 하셨으면 참 좋았지 않았을까. 주의를 했으면 예, 좋았다. 싶네요. 자, 근데 지금 이제 주의로만 끝날 게 아닌 게 이게 지금 법적 문제가 좀 걸려 있다 그래요. 오늘 국회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나와서 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청년 행사 참석 관련해서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가 없습니다. 법 위반에 해당이 되고 윤미향 의원께서 색깔론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계십니다만은 법에는 색깔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원칙을 갖고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법에는 색깔이 없고 남북 교류협력법 위반 사안이라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 윤리위 차원에서도 대응하겠다 제소를 했고 제명까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뭐 제명까지 해야 되나요? 예.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검토해야 되는. 이게 이렇게 실수라고 넘어가기에는 가벼운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우선 첫째 하나는 북한하고 일본하고는 외교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조청년이 그 일본 내에서의 그 북한 거의 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거를 윤미향 의원이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어요. 두 번째는 같은 날 민단 행사가 있었고 조청년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윤미향 의원이 뭐 여긴 행사가 민단 행사가 없어서 혹은 몰라서 안 갔다 말이 되지 않는 건이 있어요. 그걸 전제해 놓고 자. 윤미향 의원이 과연 조청년이 저런 상황이고 저기에 가면 그냥 친북단체가 아니라 거의 지금식으로 치면 이적단체 비슷한 건데 거의 북한 대표부인데 저 행사를 갔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슬쩍 가도 된다라고 너무 가벼이 생각한 건지 그러니까 그렇다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과연 판단 능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두 번째 그게 아니라면 조청년 행사에 떳떳이 갈 수 있을 만큼 북한에 굉장히 호의적인 거다. 아니면 북한에 쳐다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 두 가지 때문이라도 그냥 가벼이 넘길 거는 아니다. 우리 사회가 어쩌다 보면 이렇게까지 갔는지 민단 행사를 놔두고 조청년 행사를 가는 게 의뢰 그럴 수도 있는 것처럼 돼버린 거에 가볍게 대해서 넘어가면 안 될 문제다.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거고. 예. 저는 또 하나 따질게. 자, 이게 지금 그 사비를 들여서 갔는지 아니면 국회의 비용을 받아서 갔는지 예. 애매해요. 오전에 국회 사무처에서 얘기한 것도 뭐 분명히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근데 만약의 경우 초청하는 측에서 조청년 측에서 초청 경비를 댔다면 그걸 알고 윤미향 의원이 갔다면 일은 더 커져요. 두 번째는 자 외교부에서 윤미향 의원이 일본 내에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조력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행사에 오고 가고 하는 대사관에서 힘을 보태줬던 예, 것 뭐 같아요. 의전 지원을 좀 안내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느슨해져 있으면 외교부에서 저거를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조청년 행사를 가는데 의전 지원을 막 해줬을까? 그러면 얼마나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면 누구나 다 뭐 요구하면 다 하는 거라고 외교부에서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이거에서 이것저것 따져보고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벼이 넘길 일은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뭐 아까 제소를 국회- 했으니까 윤리위에서도 조사를 할 테고요. 그렇죠. 예, 국회 예. 운영위 때 예. 답변으로는 네. 국회 사무처에서 개인 사비로 갔다. 아, 그 예, 얘기를 예, 하고요. 예. 외교부에서 차량 지원을 하긴 했는데 네. 공항에서 숙소까지만 아마 예. 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짚어볼 건 짚어봐서 앞으로 제도 개선할 게 필요하다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마녀사냥식으로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경계심은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1923년에 벌어졌던 저 일도 보면은 이제 뭐 좌우 이렇게 나눠지기 전에 벌어졌던 일들이고 우리 일본에 있는 조선인들이 집단 학살을 당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비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는 뭐 저게 조청년 주관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하지만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좀 더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그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채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 행위에 대해서는 진영에 관계없이 국민과 함께 단호히 대응하겠다. 이제 최근 들어서 자주 나오는 이제 일종의 이념 발언인데 뭐 이런
이념 공방이 또 거세질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뭐 이 상황이긴 한데요. 저는 이념 문제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활이고 또 우리 해외에 있는 많은 동포들도 이제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중요한 역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념 논쟁하고 국민의 생활은 조금 더 갈라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너무 이념 공방에 치중하려고 하는 거는 오히려 정파적인 그런 오해를 낳기 쉽다. 그런 점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대화를 이어왔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뉴스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서혜진 변호사, 진술 분석 전문가 김미연 박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요 키워드가 보여주시죠. 멈춤의 날입니다. 멈춤의 날, 공교육 멈춤의 날. 교권 침해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붙었던 서희초 교사의 이제 사망 사건이 벌써 저희가 7월에 막 얘기를 했었는데 49일이 지나서 오늘이 이제 49제인 동시에 공교육 멈춤의 날입니다. 전국에서 교사들의 추모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여러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 추모 현장 중에 현재 국회 앞의 상황을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기자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최현수 기자 나가 있죠? 지금 뒤에 보면 이제 집회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저는 국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집회는 진행. 네, 말씀하시죠. 네, 집회는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요. 집회가 시작하면서 유가족들의 편지 낭독도 있었습니다. 오늘 집회는 최대 2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최대 30만여 명이 이곳 국회 앞에 모였었는데요. 오늘은 말씀하신 것처럼 서희초등학교와 서울교대 등 곳곳에서 집회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오늘 이 공교육 멈춤에 동참하는 교사들에 대해서 교육부가 징계 방침을 밝혔는데 계속 징계 방침을 유지할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평일에 열리는 집회이기 때문에 오늘 추모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연가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집단 연가를 내는 행위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고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다고 봤습니다. 파면 해임의 징계와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논란이 심화됐는데요. 여전히 교육부는 원칙을 지키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임시 휴업한 학교는 전국 37곳에 달합니다. 교육부는 연가를 허용한 학교장까지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강경한 태도에 현장에서 만나본 교사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런 교육부의 대응에 오늘 집회 운영진도 한 차례 바뀌어지는 사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교사들은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위에 나온 교사들은 진상 규명이 추모다. 그리고 합의안을 의결하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요구안도 오늘 발표가 좀 있었습니까? 네, 교사들이 발표한 정책 요구안에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정서적 학대라는 의미가 광범위하게 적용이 돼서 교사의 교권 활동이 아동학대로 비춰진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밖에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민원 처리 시스템도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앞에서 JTBC 최현수입니다. 네, 최현수 기자가 이제 국회 앞 상황을 전해드렸고요. 굉장히 많은 교사분들이 모여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앞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교육부의 입장은 이제 집단 행동은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교사들에 대해서 징계를 예고했던 상황인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어제 발언도 잠깐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상처받은 교권을 신속히 회복하여 선생님들께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교육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학생들 곁에서 학교를 지켜주십시오. 네, 글쎄요. 교사들의 분노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고
글쎄요, 교육부 입장에서는 이제 학생들의 합숙권 등을 이유로 들어서 이제 집단 행동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말한 상황인데 두 분은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어려운 문제기도 하고요. 일단 학습권 침해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누가 할 것이냐. 결국 교육의 주체는 교사, 학생, 학부모잖아요. 예. 근데 교원단체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 교육부 징계 예고에 대해서 국민 의견을 수렴했는데 30만 명 이상이 응답을 했고 그중에 96.1%가 실제로 교육부의 징계가 부적절하다라는 다수의 여론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예.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 과연 학습권 침해라는 건 누구의 판단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부모와 교사, 그다음에 학생들의 의견이 이제 어느 정도 일치된 사안이다라고 하는 학습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발적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지지하면서 등교를 포기한 학부모와 학생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보니까 학교가 이 학교 재량 휴업을 할 것인가 예. 아니면 선생님들이 뭐 연가를 승인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학교장의 권한이거든요. 예. 그래서 학교장이나 학교 차원에서 이런 뭐 그 추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사 예. 참여하기에 앞서서 그 학교 차원에서 학부모들을 상대로 이것에 동의하는지를 설문조사한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런 학교도 있어요? 예. 그래서 학부모들의 사실 상당 부분이 또 동의를 했다라는 보도도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10년 이상 축적된 그 현장 선생님들의 어떤 그 고충이나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된 것에 피로가 쌓여서 이제 결국 분노가 돼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인데 이게 뭐 누구의 학습권 침해다라는 그런 어떤 단편적인 문제로 치부한다기보다는 그 현장 선생님들은 사실 이렇게 잘 집단 행동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리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어디 모여서 무언가를 요구했던 역사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부가 원래 당초에 이제 밝혔던 입장은 임시 휴업을 하는 학교 혹은 뭐 연차, 병가를 사용한 교사에 대해서 징계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브리핑을 내용을 보니까 징계 수위를 딱히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날이니만큼 징계 수위를 얘기하진 않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징계가 이루어지면 글쎄요. 파장이 엄청 더 커지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교사 상대로 이미 징계 반대 서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실제로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도 이런 참여로 인해서 그 우리 선생님들이 만약에 징계를 받았다라고 하면 모두 다 이제 여론이 굉장히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연차나 병가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 보면 그 공무원법 복무 규정 그리고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선생님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업일에는 휴가 사용을 일단 못합니다. 그런 규정이 있긴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가 이게 우선일 것 같고요. 개인 선생님들의 문제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임시 휴업 같은 것은 학교장의 권한이거든요. 학교장의 권한으로 비상재해나 그밖에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 그때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오늘 같은 상황을 어떤 비상재해나 그밖에 급박한 사정으로 볼 수 있을 거기에 대한 어떤 판단도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징계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실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휴업을 했고 그리고 개인 선생님들은 어떻게 연가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도 따지게 될 것이고요. 지금 교육부에서는 사실 뭐 직권남용으로 학교장을 형사고발한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어떤 집단행동 금지에 따라서 형사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형사고발까지 언급하는 것은 약간 좀 무리한 점이 있고요.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추후에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보면 교사들의 분노가 이렇게 더 커지는 상황을 흐름을 보면 앞서 저희가 이제 얘기할 거지만 나흘 사이에 교사들이 3명이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토요일에 20만 명이 모였거든요. 이 장면을 영상으로 다시 좀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처음엔 분명 설레는 시작이었으나 끝은 쓸쓸한 죽음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마음 아픕니다. 교사들이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는 동안 관리자는, 교육청은, 교육부는, 국회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연한 말이 앞서 제가 나흘 새 교사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8월 31일,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이에요.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에서. 그리고 1일 금요일에 전북 군산 초등학교에서. 그리고 어제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까지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발생한 사건, 용인 고등학교 교사 60대 남자 체육교사가 숨진 채 발견이 됐거든요. 학부모 민원으로 스트레스가 많았다, 유가족 진술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체육 수업 시간에 이 선생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서 다쳤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자 이 다친 학생의 부모가 교육청에 이 선생님에 대한 감사나 징계를 요청해서 이 선생님에 대해서 감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이 선생님을 경찰에 고소를 하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좀 고충을 겪으셨다는 유가족들의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더 안타까운 건 이 선생님이 내년이 정년퇴임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년퇴임을 1년 앞두고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심리적인 압박이 너무 컸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할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그냥 단지 감사 징계뿐만 아니라 이 형사고소까지 당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유족 진술에 의하면 이 선생님께서 평소에 장염이 좀 심하셨대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다치게 된 것은 좀 되게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형사고소까지 당한 상황에서 정년퇴임 1년을 앞두고 만약에 불명예 퇴직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뭐 물론 이제 연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자신이 살아온 어떤 삶을 이제 돌이켜 봤을 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그 이전에 있었던 군산 초등학교 교사 사건이라든가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이 교사들이 이제 10년 차를 넘어가는 이제 베테랑 교사, 특히 이제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호소한 걸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베테랑 교사들도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 과도한 업무량에 좀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지금 보면. 알겠습니다. 지금 글쎄요, 교사들의 사망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글쎄요, 정부의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교사들의 분노는 가라앉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이 부분들, 우리 교육이 무너지면 우리 사회가 무너지는 거라는 생각,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각오로 교육부와 정치권이 이 문제에 집중을 해 주길 바랍니다. 앞서 그 선생님의 그 외침이 있었잖아요. 관리자는, 교육청은, 교육부는 뭘 하고 있었는가. 이 부분 저희가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조금 바꿔서요. 화제의 판결, 눈길 가는 판결. 이런 일이 있었어? 뭐 이렇게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신혜원 앵커가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어받아서 저도 자, 여기서 꺼내서요. 이렇게 세워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재판소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냐? 4.85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보면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다면서 신도에게 돈을 빌린 목사,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어떤 일이냐면 강원도 지역 교회에 60대 목사 A씨가 있었고 모녀 관계인 B씨와 C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11월에 목사 A씨가 엄마 B씨한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돈을 빌려야 되는데 기도를 하다가 당신 딸이 나한테 돈을 빌려준다는 하나님의 예언 응답을 받았다. 이러면서 이제 결국 딸 C씨가 1억 1,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이게 이제 주택담보대출로 돈을 마련해서 빌려준 거고요. 목사 A씨가 이제 이자로 매달 60만 원씩 주겠다고도 했지만 조사 결과
돈을 갚을 능력이 없던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결국 징역 8개월이 선고가 된 사건인데 서 변호사님, 1억 정도면 글쎄요, 꽤 큰 금액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 정도 사건이 징역 8개월 정도 나오는 사건입니까? 네, 실제로는 뭐 1억 정도가 피해액으로 계산이 됐다면은 실형 선고가 안 나오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형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보통 사기죄는 이제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아니면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형법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이제 가장 최고형이 설정돼 있고요. 만약에 피해액이 5억 이상 넘었을 경우에는 이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돼서 조금 더 높게 법정형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게 뭐 1억이면 되게 큰 돈이잖아요. 사실 100만 원, 1000만 원도 큰 돈인데 피해액에 따라서 보통 그 선고형이 정해지는데 징역 8개월 실형 선고면은 사실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낮은 선고라고는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그러니까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그리고 일부 피해를 이제 회복했다는 점을 이제 들었는데 그러면서 실형 징역 8개월은 나왔는데 법정 구속은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는 구치소 가지 말고 돈을 계속 더 갚아라. 이런 의미인 겁니까? 도주의 우려가 없다? 그것도 있어요. 일단은 법정 구속, 그러니까 실형 선고를 했지만 법정 구속이 안 되는 경우는 재판부가 어떤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이 좀 없다라고 판단이 된 경우인데요. 통상적으로 20% 정도만 법정 구속이 되고요. 나머지는 사실 실형 선고가 되더라도 법정 구속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사기죄에서도 이렇게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는 경우가 꽤 있는데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어차피 항소심이 남아 있고 만약에 그때 판결 선고 때까지 상당한 금액 변제가 되고 전체 피해액이 변제가 된다면 사실 이 피고인도 법정 구속되지 않고 뭐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다든지 형량을 낮출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걸 한 번 더 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김미연 박사님 정확히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뭐 속속들이 그 마음까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왜 돈을 빌려줄까 싶은데 심리적으로는 거절하기 어려웠던 상황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이게 이제 가해자가 목사잖아요. 이 종교 범죄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범죄 비율이 사기 비율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란 특성상 이제 목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권위적인 인물이 어떤 요구를 했을 때 신도 입장에서는 뭔가 거절하기 어려운 그런 관계 속에 놓여지기도 하고요.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어떤 사이비 종교의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 있긴 하지만 뭐 구체적으로 연금 얼마 중에 이자를 어느 정도 주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뭔가 신뢰를 쌓는 그런 뭐 행위들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종교에서 이제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좀 있군요. 네, 종교 범죄의 특수성이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종교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에 그렇죠. 한해서 이런 이제 범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알겠습니다. 자, 오후 재판소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법정에는 없잖아요. 네, 없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오의 간판 코너, 뉴스오의 기둥, 보배, 보물, 시청률, 보증수표. 내가 했던 걸 그대로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부정을 안 하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최본희와 함께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니 대 정치부. 하나, 둘, 셋. 너무 아깝다. 제 마음은 이걸로 그냥 너무 아쉽다. 얼마 안 남아가지고. 아쉬운 건 보니 아쉽다. 너무 아쉽다. 이렇게 영혼도 없고 재미도 없는 답변 no. 안 됩니다. 넘어가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뭐 보니? 오늘은 금메달을 향해 보니입니다. 이번 달 23일부터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개최가 되는데요. 이색 종목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색 종목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고 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두 분 댄스, 춤 잘 추십니까? 춤이요? 춤은 잘 추고 못 추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즐겁느냐, 얼마나 나의 영혼이 담겨 있느냐. 오케이 할 때마다 항상 몸이 들썩들썩하니까. 근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얘기해 놓고서 지금 춤이라고 하니까 아시안게임에 춤 종목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의 스트릿 문화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는 국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된
브레이킹 댄스 종목이 있습니다. 이 브레이킹은 이번 아시안 게임뿐만 아니라 2024년 내년도 파리올림픽에도 정식 종목으로 포함이 됐는데요. 올림픽에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첫 정식 종목이 된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는 남녀 개인전에 각각 1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이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하는 이 브레이킹 국가대표 선수를 직접 만나보고 왔습니다. 만나만 봤어요? 직접 쳐도 봤어요? 무대를 뒤집어 놓고 왔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영상 기대됩니다. 요새 그 댄서들 하는 예능도 엄청 유행이잖아요. 좀 기대를 해보고. 잘 못 쳐서 뒤집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속을 뒤집었을 수도 있죠, 댄서들의. 네. 아무튼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다고 하니까 신기하고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이곳은 젊음의 거리 서울 홍대 앞입니다. 이곳에도 아시안게임 출전을 위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가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요. 어떤 선수인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스테리? 네. 그다음에 FE? 네. 활동명 같은 거요? 네. 저는 보니입니다. 네. 저희 뭐부터 해야 되나요? 저 그러면 이제. 푸시업을 한 10개 정도 하고 푸시업이요? 하나, 둘, 아홉, 열. 준비된 것 같아요.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탑락이라는 것은 위에서 이제 추는 브레이킹의 요소 중 하나예요. 1, 2, 3, 4, 5, 6, 7, 8, 1, 2, 3, 4 이렇게 내려요. 근데 이렇게까지는 안 하실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되게 간단해요. 일단 이렇게 선 자세에서 내밀었다가 네. 내밀었다가 이런 느낌으로. 아, 내밀 때 이러고 이렇게 오케이. 할 수 있어. 킥 앤 사이드 이렇게 들어갑니다. 킥 앤 사이드? 편하게 내려오는 거죠. 분명히 내가 아는데 제작진들 나 흐느적 그러고 자막 쓴다 이거. 음악 주세요. 왼쪽 오른쪽 왼쪽 그렇죠. 좋아요. 스텝이 지금 완료가 되셨어요. 빨리 마무리를 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레이킹의 약간 마무리 자세인 프리즈를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선생님 간단한 거라면서요. 자, 보니. 팔꿈치를 복부에 한번 갖다. 팔꿈치를 복부에 대라고요? 네, 됐습니다. 뭐 된 거 아닌가? 더 가야 돼요? 팔꿈치는 안 가셨는데. 팔꿈치를 어떻게 가요, 사람이? 그렇지. 근데 이게 복부에 팔꿈치가 가지 않는데 0.1초만 떠 있으셔도 돼요. 네네. 잘 편집해 주실 거예요. 네. 그다음을 빡 이렇게 찔러가지고. 그거예요. 프리즈. 자, 근데 여기서 안심하기는 이게 사실 국가대표 선발이 됐을 때 굉장히 좀 제 스스로한테 많이 놀랬었던 것 같아요. 약간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고 그냥 하고 싶다라는 약간 그냥 막연한 감정만 있었는데 좀 더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 아시안 게임이 일단 진행된다는 점에서 사실 브레이킹 신안에서는 굉장히 경사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진짜 농담 삼아서 했던 이야기들이거든요. 이게 올림픽 종목이 되면은 어떨까? 또 아직은 믿기지 않습니다. 아직 네. 보지 않았으니까. 네. 저희가 이번에 도봉구청의 좋은 제안으로 저희가 실업팀이 이제 만들어져요. 이게 저희가 시작이지만 더 이렇게 전국으로 뻗쳐나갔으면 좋겠어요. 스포츠와 약간 밀접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또 올림픽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실업팀이 생기면서 안정적인
수입이 생겨가지고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브레이킹 씬이 많이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 못 갔어요. 역시 살신성인 뉴스오의 기둥. 고생 많았습니다. 근데 올림픽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또 새롭네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이제 9월에 열리는데 이게 원래 2022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중국 코로나19 때문에 연기가 됐는데요. 중국에서 역대 3번째로 개최되는 하계 아시안 게임입니다. 대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이 조금 많았는데요. 일단은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16일간 열립니다. 45개국 선수단 12,500여 명이 40개 종목에서 경쟁을 펼칠 예정이고요. 우리나라는 크리켓을 제외한 39개 종목에 선수당 1,140명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그 지금 소개한 브레이킹 말고 또 새롭게 채택된 이색 종목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가 있어요? 네, 이색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번 대회는 육상, 수영 등 기존 종목에 더해서 방금 소개해드린 브레이킹뿐 아니라 e스포츠, 보드게임 같은 신설 종목까지 추가돼서 볼거리가 다양해졌습니다. 보드게임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e스포츠는 지난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는 시범 종목으로 채택이 됐었는데 이번에 정식 종목이 됐고요. 우리 선수단에서는 e스포츠계의 최고 스타죠. 롤의 메시라고 불리는 페이커. 네, 맞습니다. 이상혁 선수도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할 예정입니다. 페이커의 본명을 처음 알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보드게임 종목에서는 12년 만에 정식 종목으로 복귀한 바둑을 포함해서 체스 그리고 중국 장기라 불리는 샹치 등이 채택이 됐습니다. 또 이제는 우리에게는 다소 익숙해진 이색 종목인데요. 술래잡기와 격투기를 합친 듯한 카바디, 발배구란 별명을 가진 세팍타크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워낙 스포츠 강국이니까 아시안게임 역대 종합 성적 어떻게 됐죠? 대단하죠. 네, 우리 대표팀은 1998년 방콕 대회를 시작으로 5개 대회 연속으로 중국에 이어서 아시안게임 2강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다만 지난 2018년 자카르타 대회에서는 금메달 49개로 75개를 차지한 일본에 크게 뒤지면서 24년 만에 2위 자리를 내주고 3위에 그쳤습니다. 펜싱이나 양궁, 태권도, 수영 등 기존 강세 종목에서 금메달이 만약에 쏟아진다면 우리 선수들이 2위 탈환 더 노려볼 만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브레이킹 댄스 어떤 또 좋은 성적 그리고 또 좋은 무대 퍼포먼스 보여주시기도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레이킹 댄스 고생하셨어요. 네, 나갈 고맙습니다. 때 브레이킹 하면서 나가요. 고생했습니다. 네, 뉴스 마지막 코너입니다. 온라인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소개하는 코너죠. 네, 오키도키 민키형의 형, 덕진이 형, 빅데이터 전문가 김덕진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가죠.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노모포비아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네. 연관 키워드부터 일단 볼게요. 예. 뭐 소셜, 스마트폰, 중독, 라이프스타일, 뭐 저런 키워드들, 좀비, 뭐 이런 키워드들 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노모포비아. 네. 사실 익숙한 단어는 아니에요. 네. 무슨 뜻이죠? 일단 이 키워드를 쪼개면 돼요. 노, 없다. 네. 그렇죠? 모가 모바일입니다. 아. 그러니까 모바일이 없을 때 포비아, 공포 증세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휴대폰 없을 때 거의 뭐 공포 증세를 느끼고
불안 증세를 느낄 정도로 사람들이 상당히 두려워한다. 뭐 이렇게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모포비아 같은 이 스마트폰 중독 관련 신조어들도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요즘에 신조어가 많은데요. 네. 한번 우리가 이런 것들 알고 계시는지 한번 두 분께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러시죠. 첫 번째 이제 노모포비아는 받고 네. 스몬비, 디지털 치매, 팝콘 브레인 저런 뜻 알고 계시나요? 스몬비는 네. 그 횡단보도 건널 때 핸드폰 보느라 막 좀비처럼 앞에 안 보고 걷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쵸? 우리가 이렇게 정말 좀비처럼 스마트폰 좀비 이렇게 어깨 올라가서 맞아요. 이런 것들 네, 말하고 있고요. 팝콘 브레인을 모르겠네요. 팝콘 브레인. 예. 그렇죠. 뭐 디지털 치매는 뭐 예. 그냥 우리가 전화번호 이렇게 잊어 잊어먹고. 먹듯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팝콘 브레인이라는 건 뭐냐면요. 요즘에 우리가 짧은 영상 되게 많잖아요. 네. 짧은 영상을 계속 자극적으로 보다 보니까 예. 뭔가 긴 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일상에 있는 것들 별로 안 보고 본다. 예, 계속 이렇게 팝콘 팍팍 터지듯이 그런 자극적인 영상만 좋아한다. 네. 이래서 이제 새로 생긴 신조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 들으니까 남일 같지가 않아요. 아, 그럼요. 그러세요? 저 문제 맞아요. 있나요? 어떡하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 SNS에서 조금 유행하고 있는 예. 스마트폰 중독 자기 진단 테스트 한번 가져왔습니다. 테스트? 네, 일단은 두 분 다 스마트폰 한번 꺼내 보실래요? 그래서 챙겨왔습니다. 스마트폰 꼭 갖고 들어가라 그랬구나. 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 자판을 일단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판. 네, 그다음에 눈을 자판. 감고 눈을 불러주는 대로 제가 쳐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 시청자분들도 한번 폰 꺼내서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폰 네. 꺼내서 같이 말하는 거 쳐보면 되는 네, 거죠? 쳐보면 됩니다. 지금 자, 이거를 치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 눈을 감으시고요. 예. 네, 이걸 쳐보시면 됩니다. 네. 철수, 책상, 철책상. 한번 쳐보실래요? 철수, 책상, 책상. 어우, 손가락이 엄청 빠르시고, 신혜구님 거의 뭐 벌써 끝났는데. 네, 몇 개나 틀리셨어요? 다 맞았는데요. 아, 다 맞으셨어요? 철수, 책상, 철책상. 와, 대단합니다. 예. 몇 개 틀리셨나요? 저는 책상 네. 철을 못 썼네요. 아, 철수랑 그렇군요. 책상은 네. 앞뒤는 썼는데. 이거는 단어를 기억 못한 거 아니에요? 오타가 아니고. 네, 아니에요. 일단은 오타가 하나도 안 나오셨는데 네. 중독 치료가 좀 불가능한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틀리는 네. 게 좋은 거잖아요. 아, 그렇죠. 이제 서너 개 나왔던 건 평범한 수준이다. 한두 개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주면 살 수 있다. 이런 좀 테스트다. 이렇게 볼 수 제 있을 것 같습니다. 주위에는 이거 중독 치료 불가 안 틀린 사람 꽤 나올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될까 했는데 해보니까 상당히 되다 보니까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이런 스마트폰 중독을 좀 탈출하기 위해서 정말 그야말로 몸부림에 가까운 이런 행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별게 다 등장하고 있는데요. 뭐예요, 이게? 첫 번째 일단 금욕박스라는 겁니다. 예. 저게 뭐냐면 일본에서 먼저 인기를 끌었던 건데 상자 안에 저렇게 스마트폰을 집어넣고요. 예. 타이머를 설정을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열려요. 그래서 강제로 넣어놓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망치로 깨부수는 영상까지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폴더폰이라는 게 옛날에 추억의 폰이잖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네, 요즘에 저런 연예인분들도 저 한소희 씨가 쓰니까 멋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그만큼이나 요즘 예. 또 고3 친구들에게 예. 집중해서 뭔가 공부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접기도 하는데요. 예. 저런 식으로라도 해서 MZ세대들이 스마트폰 벗어나려고 좀 자발적으로 시도하면서 폴더폰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 금욕박스는 한번 써보고 싶긴 해요. 왜냐하면 그러네요.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이러면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바로 검색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도 금욕박스는 자칫 잘못하면 그냥 계속 부실 욕심만 나기 때문에 오히려 승질 더 날 수도 있어요. 난이도가 너무 높고요. 예. 일단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네. 역시 AI 전문가. 네, 맞습니다. AI에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추천하는 스마트폰 디톡스 사용법이 어떤 게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저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마트폰 디톡스로 사용 시간 제한, 외부 활동 강화를 시도해보세요. 지금 스마트폰을 벗어나서 더 넓은 세상을 만나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밖에 나가라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좀 제한하고 예. 그리고 나만의 어떤 루틴을 좀 가지고 좀 사용해라. 이런 식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소장님 저 AI 뭐로 물어봤어요? 저거 스마트폰으로 물어봤죠. 이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갈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요쿠르트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네. 연관 키워드 좀 보시게 되면 아줌마, 돈, 알바, 뭐 판매원, 매니저, 뭐 저런 매출, 비용 같은 키워드가 나오고 있죠. 네. 그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요구르트 아줌마, 네. 요구르트 주세요. 이 노래도 불렀었는데 사실 저는 지금도 매일 이분들 만납니다. 아. 아침에 그 유산균 음료 같은 거 맞아요. 사 먹거든요. 네네.
그러니까요. 근데 연관을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줌마가 보이는데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아주머니를 낮추는 말이긴 한데 요구르트 아줌마 이렇게 거의 무슨 대명사처럼 돼 있어요. 그렇죠. 일상으로 불렀는데 이제 더 이상 아줌마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왜냐? 2030 여성들이 이 요구르트 판매일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전국에서 활동하는 요구르트 판매원이 약 11,000명이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20대가 80명, 그리고 30대가 511명 정도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이제 요구르트 아줌마라는 단어만큼이나 SNS에서도 매니저, 판매원, 알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언급량에서도 실제 아줌마보다 판매원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요구르트 판매원이 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네네네. 보니까 방금 영상에도 나왔는데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하다가 이 요구르트 판매원이 되신 분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많이 됐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예. 실제로 뭐 요즘에 취업도 어렵고 예. 그리고 이제 근무 환경도 이제 좋은 곳이 좀 드물다 보니까 너무 오래 일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내 삶이 없다라고 할 때 워라밸을 찾을 수 있는 직업으로 이 요구르트 매니저가 또 2030사에서 인기를 좀 끌고 있게 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좀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20대 요구르트 판매원 분들도 계셔서 그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아, 그래요? 네. 들어보시죠. 뒤에 알바처럼 하다가 끝내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사실은 어떤 9to6 잡이나 공무원이나 아니면 뭐 공기업 같은 그런 일자리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뭐 공부해보고 싶은 것들도 있어서 졸업 후에도 해보면 어떨까? 오히려 주변에서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저희 카트 이름이 코코거든요. 코코 태워달라고 하거나 유니폼 입은 사진으로 스티커 만들어서 막 나눠주고 그런 친구도 있었고, 제가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 뉴스오가 직접 취재한 2030 20대 요구르트 판매원 친구인데 네. 철학과 학생회장 대학생이래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올해 2월부터 이렇게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뭐 대학생 휴학하고도 이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확실히 예전과 다르게 이 MZ세대들의 좀 직업관도 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요구르트 판매원도 그렇고 요즘에 또 이제 과거에 우리가 노가다 뭐 이렇게 불렀었던 공사장 일에도 2030이 또 많이 지원을 하세요. 전문직이에요. 네, 특히나 이 전문직 중에 생각보다 정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도배 시험입니다. 그래서 도배 시험장에도 2030이 요즘에 많이 오고 계시고요. 도배 일을 배우겠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자영업에 가까운 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버시는 분들은 억대 연봉도 좀 드물지 않은 이런 상황이고 또 근무 시간도 자유롭게 이제 정할 수 있다 보니까 2030들이 좀 많이 몰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아직 2030이잖아요. 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 그런가요? 네, 뭐 실제로 이제 좀 욕심 감사하긴 한데 죄송합니다. 욕심 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2의 인생. 그럼 이제 4050에서도 한번 이제 그 다음으로 도전 한번 해보시는 걸로. 도배를 배우러? 주말에 한번 도배 한번 어떠신지. 근데 진짜 기술을 갖고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요새 워낙 직업관도 다양해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확실히 최근에는 이런 기술, 특히나 오히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가지신 분들의 이제 시급이 상당히 높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좋은 변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내용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요새 날씨가 갑자기 선선해졌잖아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